Busan is ready. The Busan Expo will be a venue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Korea's state-of-the-art digital technology will provide a fantastic stage for exchange. See you in Busan in 2030.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 개악법입니까? 수험생들의 지금 상태가 다 쑥대밭이고 아노미 상태예요. 제가 고3 아버지입니다. 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저 영상을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크게 볼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줄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죠. 매주 목요일에 만나 뵙는 두 분을 잠깐 전에 이제 로고로 보셨는데 사사건건 김현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영상 보면 이제 두 줄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프랑스, 그렇죠. 하나는 수능. 예, 두 줄기가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만났는데 매주 목요일에 이 코너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목요일에 그 대통령의 그 문제의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주호 장관에게 했던 그 킬러 문항 발언. 그런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프랑스 얘기 먼저 해보죠. 예, 엑스포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총력전을 펼쳤고. 근데 좀 사소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티셔츠를 그 천안함 관련 티셔츠를 또 입으셨고, 네, 모자 쓰시고. 네, 김건희 여사는 믹스 커피를 외신 기자들에게 대접하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틀기도 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일단 뭐 프랑스 지금 유치전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좀 언급을 좀 들어볼까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사우디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근접했다 아니면 좀 역전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어떤 희망 섞인 전망인가요? 희망 섞인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좀 따라 붙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재계 인사들과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준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많은 회원국들에게 좀 감동을 줬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도 좀 소프트한 일정을 수행을 하면서 그냥 그 외신 기자들의 마음을 사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깎을 점수는 없다. 이번에는 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부산이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이제 2030년 부산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좀 부산이 제2도시, 수도권을 벗어나는 제2도시로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 뭐 국민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던 모든 노력들이 잘 모여서 좋은 결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뭐 이거는 어떤 쟁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수능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이 진행 중이던 그 킬러 문항 배제 관련한 감사. 이 대상이 당초 교육부는 아니었고 그 평가원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까지도 감사하겠다는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진작부터 킬러 문항 빼라고 했는데 안 지켜졌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학부모시라고. 예, 저는 둘째가 고3입니다. 예. 큰애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작년에도 제가 수험생이었고요. 예. 그 전년도에도 저희 큰애가 또 한번 안타깝게 실패를 해서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은? 그 이제 제 둘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모라고 저희들이 통칭 부르는데 6월 모의고사. 이게 처음으로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보는 시험이거든요. 3월에 보고 나선 재학생들이 좀 약간 뿜뿜합니다. 자기 성적 되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등급이 흔들리거든요. 6월에. 아, 그렇죠. 예. 6월에 내가 여기쯤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9월 모의고사 성적까지 보면, 근데 9월 모의고사는 또 누가 들어오느냐? 반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예. 1학기에 학교를 다녔다가 방학 동안 준비해서 들어온 학생들까지 들어오면 자기가 어디쯤 서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게 전반적으로 짜져 있는 구조인데 6월을 보고 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9월이 바뀔 거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 해도 고3 수험생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내년 4월에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 우리도 유권자다. 지금 정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화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데 심판 투표를 하겠다. 뭐 다른 문제보다도 불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킬러 문항 없애고 공교 강화하고 다 좋은데 이게 사실은 지금 중3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제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진행했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9월부터 바꾸겠다라고 하면 할 때 그 수험생들이 느끼는 혼란에 대해서 왜 대통령은 고려를 하시지 않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이주호 장관은 얘기하는 취지인데 좀 일주일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소장께서도? 이게 정부가 하는 일들은 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학부모 그리고 수험생들 또 고3들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은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 그거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야. 그거 말 안 들어서 학원 카르텔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험생 부모도 아니고 제가 전국에 있는 수험생 부모님들과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못하는 학생이든 아니면은 그러한 수험생 부모든 다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막막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부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주호 장관이 어제 KBS 9시 뉴스에도 출연을 했고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공부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월요일에 그 6월 모의고사, 문제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다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날 이주호 장관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하자면 그 킬러 문항이 뭔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직접 취재한 것도 있고 취재한 기자들한테 들은 것도 있는데 정작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수학,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에서 보통 킬러 문항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좀 당혹감이 있는 게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아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건데 정작 일선에서는 6월 모의고사 좀 비교적 쉬웠는데 왜 그러지? 킬러 문항이 없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의아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주호 장관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공개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본 세대입니다. 수능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장난삼아서 수능을 몇 번 풀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일단 지문이 길고 보는 것만으로도 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6년 정도 훈련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문제가 제가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평이하게 풀리는 거죠. 그런데 저 지문을 교육부 장관이 들고 나와서 지금의 여론을 만들고 있는 40, 60대에게 보여주면 그 40, 60대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겁니다. 체감적으로. 실제로 네. 문제를 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들고 나서 자 이렇게 긴 지문에 아무런 교과와 상관없는 무슨 케플러 법칙을 따지고 있습니다라고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야 저게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구나라고 분노를 하게 만들겠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공개하려면 정답률이 몇 %였는지를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5% 이하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소수의 학생들만 맞추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설명이 되겠는데 그 정답률까지 공개하면서 할 것인지 이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하려는 건 선동이기 때문에
문항만 공개하고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예측을 하셨는데. 다 공개하겠죠. 공개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 3월 28일 날 대학교육평가위원회에서 킬러 문항을 이번에 출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월요일 날 발표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김성애 소장님 의견에 동조를 해요. 저도 이제 국어는 잘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들을 보니까 정말 좀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수준과 실질적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다를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된 학생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어른의 시선과 눈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좀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니까 월요일 날 발표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짧게 하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소수만 맞출 수 있는데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들면 어쨌건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한 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이건 대략 한 30% 정도가 맞추는 문제를 30% 정도가 맞추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즉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성적이 위로 올라가서 붙어요. 하나만 틀리거나 두 개만 틀려도 등급이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2등급부터 4등급까지 학생들이 준 킬러 문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실력과 다른 결과들이 자꾸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거를 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학생들에게 9월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수능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의 혼란을 지금 고3들에게 강요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학원가에서는 준 킬러 문항을 푸는 과정이 벌써 생기기 시작을 했고 학원마다 상담이 2~3배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 불안해진 수능 제도 때문에 학원의 학부모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극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옳고 제가 이제 더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7월에 있는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위한 시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킬러 문항을 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 수능에서는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 내신 성적에서 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상황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쟁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아까 김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설령 문제적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좀 그거를 정부 내에서 잘 조율을 해서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올해 수능이 끝나고 뭔가 내년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나 이렇게 뭔가 발표했다면 이렇게까지 뭐 혼란스럽지는 않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좀 팩트와 관련된 건데 보통 킬러 문항이 이제 정답률 20% 이하 혹은 10% 이하를 말하는데 월요일에 물론 이제 장 소장 말씀대로 지켜봐야죠. 이주호 장관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공개할지를. 그런데 만에 하나, 이건 제가 뭐 예단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비교적 쉬웠다고 얘기하니까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20% 이하 혹은 정답률 10% 이하의 질문이 거의 없다라고 나온다면 그럼 도대체 일주일 동안의 소동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반론이 또 제기될 것 같아서 다음 주가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약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가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근데 왜냐면 일선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또 뭐 당국자들 또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에 발표를 좀 지켜보고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개별 학생들의 시험 결과 다음 주 월요일에 통보하면 되죠. 지금 통계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답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문항당 정답률이 얼마였는지를 소상하게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몇 퍼센트, 이건 몇 퍼센트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뭐 5% 이하로 맞춘 문제가 몇 개였다라고 제시를 지금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가 그 통계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이게 왜 불거졌는지를 돌아보면요. 그 당시 교육부를 통해서 기자들이 확인한 바는 교육부의 보고 사안에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교육부는 보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59분 대통령. 1시간의 참모들 회의 발언에서 59분은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이 교육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꺼내서 얘기를 꺼내고 갑자기 우르르 교육부가 거기에 몰려서 대통령의 한 발언에 대해서 막 또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실 그게 아니었다. 교육부 장관이 잘못 해석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교육부가 모르고 있다. 어떻게 1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혼선을 빚어놓고 수습하는데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올해 시험을 보려고 준비한 수험생이 50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떨게 할 이유가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김성희 소장께서 또 학부모시다 보니까 더 좀 감정이입이 되시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고 나서 좀 쟁점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를 좀 듣고 오실 텐데,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이게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엉뚱하게 강사 소득 문제로 변질이 됐습니다. 제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세금 내고 적법한 경제활동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본사회에서. 그렇죠. 그건 뭐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타 강사들, 유명 강사들의 어떤 소득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권 카르텔을 대통령이 언급하다 보니까 일타 강사들의 소득까지 무언가 쟁점이 옮겨붙는 양상인데, 이철규 사무총장과 윤상현 의원은 저렇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저 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적었냐면요.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SNS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강사들이 영리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썼는데, 저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저렇게 영리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이뤘어요. 너는 수입이 많으니까 이권 카르텔에 여러 가지로 연루되어 있어. 그러니까 넌 잘못된 거야. 너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해서 안 될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그렇게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잖아요. 이권 카르텔이 문제다. 거기에 또 호응하는 차원이다. 그거에 이제 호응도 하고 또 옹호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인데, 기본적으로 보수파 진영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들이 장악한 사교육 시장 26조 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노후 빈곤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을 제대로 잡아야 학원들의 이권 카르텔을 깨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노후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너무 이것은 과한 해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런 식의 방식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되치기하기 쉽잖아요. 아니, 판사, 검사들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1년 만에 100억, 200억 버는 거는 이권 카르텔 아닌가? 이런 많은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법하게 돈을 벌었으면 세금 추징하면 돼요. 근데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소장께서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과대 해석이라고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그 과대 해석의 어떤 흐름을 설명해 주셨고, 그게 이제
보수 진영으로서도 전략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철학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는 그럼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보고 나서 김성애 소장께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86 운동권 세대가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 종사해왔다.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많이 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선을 점점 넓히는 양상이에요.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이렇게 한번 고쳐보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공급자 중 일부 가수들 연수입 100억, 200억 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능 강사가 특별한 본인만의 비법을 갖고 재벌 회장들에게 과외료를 1억씩 받으면서 100명을 가르쳐서 100억을 벌었다. 이런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공격하는 100억, 200억 벌고 있는 강사들은 온라인에서 자기 컨텐츠를 파는 거거든요. 인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인터넷 강의 인강을 하는 건데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뭐 몇만 원 안 되는 돈을 내고 듣는데 그중에서 그 강사 걸 많이 듣는 거예요. 클릭이 있을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 강의 시장이 넓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이 강사들을 옹호해 줄 생각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가수들이 음반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것이랑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건지 일단 모르겠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이 다음 수순은 뻔하지 않습니까? 서초와 강남에 있는 세무서들이 나서서 고액 강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 사찰을 하겠죠. 그래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것이고요. 수사기관은 이제 어느 쪽으로 수사를 넓힐 거냐 하면 이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 있는 386 운동권의 대부들이 그 자금으로 민주당에게 어떤 지원과 지지를 했는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수사한다고 통장을 뒤지러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대통령이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앞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움직이는 저 뒷배에는 사교육 시장에서 떼돈을 벌어들이는 좌파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썩게 만들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뒤지면 나온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사건을 꺼집어내는 것을 그것도 제가 자꾸 이제 고3 학부형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7월에 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하는 거 제가 정말 부탁인데 다른 부탁은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검사를 동원하든 경찰을 동원하든 다 잡아가십시오. 근데 수능 끝날 때까지 좀 잠깐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잠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좀 뭐 너무 급하게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오늘 리스트를 받았어요. 어떤 뭐 리스트요? 좌파 386, 586 이런 분들이 학원 원장 지금 현재 네, 그 리스트를 쭉 보내왔어요. 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유명 학원 원장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접근할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요. 네, 예.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 조사,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조 장관이 월요일에. 다시 발표한 게 네. 뭐가 있냐면 고교 학점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좀 보장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모든 학교의 역량이 같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잘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이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교 학점제를 잘할 수 있는 곳은 자사고밖에 없어요. 그럼 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학생들은 또 학원 다니면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할 거란 말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취지는 좋지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폐지됐던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들고 왔어요. 그럼 과연 이게 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 지금 현 정부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저랑 인터뷰했을 때 셋 다 안 보인다. 도대체 뭘 안 하려 보이죠. 하는지 안 보인다. 네. 가시적으로. 네. 그러면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게 교육개혁의 청사진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라면 네. 좀 교육개혁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논란과 논쟁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공정한 수능이 교육계획의 알파 오메가 전부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면 학기제라든지 학년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느 과목을 배우고 어느 과목을 수능으로 치를 것인지 정시는 어떻게 하고 수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런 드립니다. 교육개혁의 어떤 거대 담론이나 어떤 큰 틀에서의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런 소란이 벌어져서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사정 대타협이 나오기 전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지금 강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염려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서. 간단하죠. 그러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말씀하셨잖아요. 노동개혁은 딴 거 뭐 있습니까? 노조를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이 노동개혁인 것이죠. 김 소장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제 주장입니다. 예, 논평을. 교육개혁은 예.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사교육 카르텔을 깨는 그러니까 386 운동권 학원 강사들을 탈탈 털어서 이번 기회에 다 벗기는 것이 교육개혁인 것이고요. 연금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마땅히 연금 쪽에는 수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뭐 비웃는 것 같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으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김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어떤 지금 일련의 어떤 사정정국과 같은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표현한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 잡아놓는 것, 수사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굉장히 단편적인 세계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비판한 거고 교육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교육개혁은 원래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게 100년지 대계를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교육부인 것으로 법을 바꿨어요. 예. 그런데 그 국가교육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이배용 2대 총장을 시켰는데 이분이 정말 죄송한데 올해 76이시고 교육개혁과 관련돼서 본인의 철학이 있거나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던 분도 아니고요. 주도권을 쥐기가 힘들다. 교육위원회가 뭘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가 안을 내놓고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세부안을 짠 것을 대통령이 보고받고 나서 자, 저희들의 교육개혁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그림이어야 하는데 그 수능고 왜 시키긴 했어? 경질해. 필요한 사람들 수사하고 세무조사해.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을. 예. 좀 언급하실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개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총선이 벌써 1년도 안 남은 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그 3대 개혁의 어떤 화두를 던질 것이냐. 근데 던지기도 전에 지금 굉장한 갈등은 지금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 할 테니까 야당 동참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연금개혁 손대면은요 내년 총선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총선 전에 현실적으로 건드리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반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네요. 예. 아무래도 학부모가 계시다 보니까 더 밀도 있게 논의가 좀 진행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아내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긴 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해버렸습니다. 예. 집에서 아이한테 신경은 덜 쓰면서 왜 그러니까요. 나가서 얘기하냐 이런 차원이군요. 예, 예. 또 그것도 날카로운 지적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장 소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네. 이재명 대표가 연설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걸 좀 확장하자 네. 이렇게 얘기했고 여당 의원 67명이 서명을 했는데 김웅 의원은 거기에서 이제 빠졌어요. 물론 김웅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다.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본인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건 뭐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분이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아니면 헌법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상 저걸 찬성할 수 없었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117분 정도 되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신 분이 6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왜 찬성 안 했을까?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성급하게 어제 의총에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대상으로 결의문에다가 찬성 사인을 받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저것이 이제 옳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좀 생각할 시간 줘야 된다. 아니요. 생각할 시간보다 다 그냥 당론으로 모두 다 찬성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지. 예.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찬성 안 한다. 이렇게 이견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당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뜻을 모으는 방식 자체가 조금 거친 면이 있었다. 당대표가 예. 당대표 연설 국회에서 하시기 전에 저런 것들은 당론으로 먼저 확정하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당대표의 말에 힘이 실리는데 그런 세부적인 일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불체포 특권 이제 다 여야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기 서약식 저런 거보다도 앞으로 체포동의안 오면은 다 그냥 가결시키시면 되잖아요. 부결 안 시키시고. 그러니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저거는 뭐 헌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헌법 개정안을 일단 발의를 해놓든 아니면 자신들의 당이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든 뭐든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아까 수능 부분에서는 김 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제가 장 소장님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네. 드리고 싶어서 국민의힘이 네. 그 당협위원장 모집을 그 보류한 지역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지금 그 지역구가 지금 태영호 지역구, 이준석 지역구, 황보승희 지역구 맞습니다. 등등등.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거기가 일종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렇다는 건데 물론 뭐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뭐 배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태영호 의원 그리고 황보승 의원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직을 박탈을 하고 예.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심어놓는다 그러면은요 이준석 파장이 뭐 대표는 커지겠죠. 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고요. 신당 창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을 자유롭게 풀어놔주지 않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고 아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류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제가 단박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2016년에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안 줄 때요. 예. 거의 끝까지 공천을 안 줬어요. 마지막 때까지. 예. 그래서 그거를 눈치챈 유승민 의원이 먼저 탈당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지막 시점까지 공천 결정을 안 해요. 지금 보류하는 것처럼 이런 네. 분위기로 쭉 간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자, 너 공천 줄 테니까 다 문서 준비해가지고 선관위 앞에서 기다려. 사인 주면은 바로 등록해. 이렇게 되면은요 이준석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 자체를 못해요. 탈당을 못하고 후보로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보류가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어떤 전초 단계다? 그냥 엮어놨다고 좀 봐요. 그렇게 예. 좀 잡아놔야 예. 이준석 대표가 운신의 폭이 좁아든다.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저걸 박탈해봐요. 자유롭게 풀어놔서 아마 여러 가지 뭐 작업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태영호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역 의원이고 탈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비워두는 형식이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고 일주일 뒤에는 또 어떤 쟁점들이 또 있을지 워낙에 지난 일주일간에 많이 쏟아져서 참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네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